그녀는 늘 황혼 재혼이라는 말에 조심스러웠다. 58세. 장윤희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흑백 필름 같은 나날을 살았다. 한복 디자이너로 명함을 내밀던 시절의 반짝임은 세월 속에 접혀 들어갔고,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특강을 하며 외로움을 바느질로 달랬다. 그날도 색과 선의 조화를 설명하며 실의 매듭을 고르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단정한 옷차림, 나이에 비해 깊게 맑은 눈빛,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머쓱하게 웃었다. 지역에서 이름난 한방 건강식품 회사의 회장, 박도연. 그는 수업 내내 뒤쪽에서 조용히 듣다가 끝나자 정중히 다가와 차 한 잔을 청했다. 찻잔 김이 오르는 작은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는 한의사 출신으로 전통 의복의 선과 여백에 관심이 깊었고, 그녀는 원단의 숨결과 바느질의 호흡으로 살아온 사람.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 우습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윤희는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설렘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놀라웠다. 그날 이후 그는 늘 강의실까지 데려오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우산을 먼저 씌워주고, 늦은 밤 귀가하면 오늘은 무릎이 시리지 않으셨어요? 하고 묻곤 했다. 본벽 같은 배려는 오랜 공백을 다정함으로 채워주었다. 2달쯤 지나 그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윤희는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말끝마다 배려가 묻어났다. 노년의 동반자, 서로의 빈 의자를 채워줄 사람. 윤희는 마음을 내주었다. 소박한 예식, 화려함 대신 진심. 결혼 후 그는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방차를 내밀었다. 30년 연구한 비방입니다. 마음을 맞게 해줘요. 컵을 쥔 윤희의 손끝에 은은한 따스함이 번졌다. 다만 차를 마신 뒤 스르르 졸음이 밀려오는 것이 조금 이상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약이 잘 듣네요. 윤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누구나 2번째 봄을 믿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황혼의 사랑은 원래 그렇게 조용히 피는 줄 알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정함과 통제는 때로 같은 손등에서, 다른 손바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차양 속에 앞으로의 계절을 바꾸어 놓을 미세한 균열이 이미 스며들고 있었음을. 며칠이 지나자 윤희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준비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밤이면 깊은 잠에 빠져 아침까지 꿈도 꾸지 못한 채 깨어났다. 이상하다고 말하면 도연은 늘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요. 제가 만든 보약이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윤희는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정한 남편을 왜 의심해? 그러나 작은 균열은 점점 넓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다림질을 하다 우연히 그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정리정돈이 철저한 공간, 책장에는 한의학 서적과 기업 보고서가 빼곡했다. 그런데 유리병에 담긴 여러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AO, B3 같은 기호뿐이었다. 윤희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도연이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여기는 조금 복잡한 자료들이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날 밤 윤희는 그 웃음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그녀는 시장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도연의 이름을 듣자 잠시 망설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해.
그 사람 기부도 많이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 통제를 좋아한대. 윤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가 내어준 차를 한 모금 마시다 손을 멈췄다. 은은한 향 속에서 알 수 없는 쓴맛이 느껴졌다. 순간 그동안의 졸음과 무력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도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은 입에 안 맞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깊고 어딘가 묵직했다.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다. 다정함과 의심, 보호와 통제는 아주 얇은 경계 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곧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그날 밤 윤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이 건네준 차를 마시지 않고 은근슬쩍 화분에 부어버린 탓인지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창밖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고 그녀의 마음 한켠에도 차가운 의문이 내려앉았다. 아침 식탁에 앉아 도연은 습관처럼 작은 주전자에서 잔을 따랐다. 윤희는 잔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웃어 보였다. 여보, 오늘은 제가 직접 끓여보고 싶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다만 제 비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윤희는 주방에서 몰래 찻잔을 씻어내며 어제의 쓴맛을 떠올렸다. 바느질할 때 실한 올이 틀어지면 옷 전체가 삐뚤어지듯 작은 이상이 커다란 균열을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수업을 마친 뒤 문화센터 강사 휴게실에서 슬며시 속마음을 꺼냈다. 오랜 동료 교사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다. 윤희 씨, 그 차 성분 한번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그날 저녁 그녀는 일부러 도연이 내민 잔을 받아든 뒤 부엌으로 가져가 남몰래 봉투에 담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확인만 하면 돼. 괜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 뒤 그녀는 약 처방을 운영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분석을 맡겼다. 결과는 그녀의 예감을 더욱 무겁게 했다. 차에는 분명한 한방 재료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작용이 강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오래 복용하면 기억과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덧붙었다. 윤희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그 다정한 손길, 늘 미소 짓던 얼굴, 매일 아침 그녀를 챙기던 말투 모두가 다른 의미로 겹쳐 보였다. 그날 밤 도연이 잔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도 우리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윤희는 잔을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윤희는 며칠 동안 태연한 척을 했다. 도연의 차를 받는 손길도 미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흉내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조용한 계획을 세워갔다. 그녀는 강의실에서 만나는 제자들과 수강생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지었지만 홀로 집에 돌아오면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순진하게 기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윤희는 친한 동료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친구는 놀라며 손을 꼭 잡았다. 윤희 씨,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확인해야 해. 그날 밤 윤희는 결심을 굳혔다. 도연이 내민 차를 일부러 마시는 척하다가 살짝 흘렸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여보, 왜 이렇게 늘 졸음이 오는 차를 주시는 거죠? 내 몸이 나빠지면 당신이 더 불편하지 않으세요? 순간 그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깊이 자야
몸도 회복되고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얼어붙어 있었다. 윤희는 그 순간 확신했다. 며칠 후 그녀는 일부러 몸이 불편하다며 친정에 며칠 머물겠다고 말했다. 도연은 처음엔 말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제가 매일 찾아가 차를 끓여드리면 어떨까요?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 방식대로 쉬고 싶어요.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윤희는 점점 또렷해지는 정신을 느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과 집중도 돌아왔다. 그것은 차를 마시지 않은 덕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다정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진 이 그늘 속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 아침, 윤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윤희는 친정에서 돌아온 후 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집안의 공기를 살폈다. 도연은 여전히 다정했다. 저녁에는 직접 국을 끓이며 몸 보아라고요 하고 웃었고 아침마다 출근 전에는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도 무릎 조심하세요. 햇볕 너무 오래 쬐지 마시고요. 겉보기엔 그 무엇도 문제될 게 없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 같았다. 하지만 윤희는 이제 그 다정함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몰래 차를 따르던 도연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분명히 분말을 조심스럽게 섞는 순간이 있었다. 윤희는 일부러 시선을 다른 데로 두고 모른 척했다. 속으로는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며칠 후 윤희는 문화센터 동료와 다시 만났다. 동료는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약재 분석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분명히 안정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판단력과 기억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희는 봉투를 꼭 쥐며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도연과 마주 앉아 잔을 사이에 두었다. 여보, 왜 늘 제게만 이 차를 권하세요? 당신은 절대 안 마시잖아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들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차는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이에요. 윤희는 차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굳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히 유지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의지예요. 편안함이 아니라 그 순간 도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윤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복의 매듭처럼 단단히 묶인 결심이 그녀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주도해야 해. 내 삶을, 내 남은 시간을. 그날 이후 윤희는 더 이상 차를 입에 대지 않았다. 대신 살짝 미소 지으며 오늘은 속이 더부룩해서요라며 자연스럽게 거절했다. 도연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윤희 씨,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요. 차를 안 마셔서 그런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힘이 숨어 있었다. 윤희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 저에겐 바늘과 실이 차보다 약이에요. 바느질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가 더 이상 단순히 자상한 남편의 얼굴만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윤희는 문화센터 강의를 마치고 시장을 걸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천 조각들, 상인들의 웃음소리, 손끝에 전해지는 원단의 결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붙잡아 주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잃지 않았어. 되찾을 수 있어. 간동어. 그날 밤 윤희는 일부러 도연의 서재 문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앞섰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빼곡한 기록들 속에는 날짜별로 표시된 내용이 있었다. 투여량 조절, 졸음 안정, 기억 혼란 경과 관찰. 그녀의 이름 옆에 순간 손끝에서 피가 가시듯 차가움이 몰려왔다. 그때 등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제 기록이 궁금합니까? 윤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미소로 가려지지 않았다. 은근한 다정함 속에 숨겨져 있던 강한 집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당신은 나 없이는 불안해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켜주는 겁니다. 윤희는 흔들리는 심장을 붙잡으며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저는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할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혀 다른 계절로 바뀌고 있었다. 서지 않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쥔 채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 씨,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지, 혼자가 되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의 말은 다정처럼 들렸지만 윤희의 귓가에는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도연의 얼굴에 잠시 긴장된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우린 황혼의 나이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하고 또 평온할 거예요. 굳이 바깥 세상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돼요. 윤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노트의 글씨가 눈앞에서 겹겹이 번졌다. 투여량 조절, 기억 혼란.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 아니라 실험의 기록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제 평온이 아니에요. 제 자유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순간 도연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늘한 침묵이 방안을 메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윤희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갈림길이라는 것을. 남은 생을 다정이라는 이름의 족쇄 속에 묶일 것인가, 아니면 홀로 서더라도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제부터는 제 길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황혼의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새로운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다. 도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미소를 거둔 얼굴은 낯설 만큼 차가웠다. 서재의 조명이 그늘을 길게 드리워 그의 표정이 반쯤은 빛 속에, 반쯤은 어둠 속에 묻혔다. 윤희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당신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허술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윤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손에 쥔 노트가 그녀의 용기를 붙잡아 주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완벽한 그림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사람이에요. 숨 쉬고, 느끼고, 선택해야 하는 존재예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차라리 노트를 내게 주세요. 그건 제 기록입니다. 괜히 오해를 만들지 말고요. 윤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기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도연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그의 집착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다. 당신은 결국 나를 배신하려는 겁니까? 윤희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아니요. 저는 저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마치 바늘과 실이 끊어지기 직전의 긴장처럼 윤희는 느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황후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될 터였다. 윤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도연의 서늘한 눈빛과 배신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쳤다. 그의 다정했던 손길과 메모, 웃음까지도 이제는 철저한 계산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새벽녘, 윤희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작은 가방을 들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이제는 나를 구해야 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뒷목에 싸늘한 기운이 스쳤다. 어디 가십니까? 도연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윤희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애써 담담히 말했다. 친정에 가려고 해요.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 노트 때문이군요. 윤희 씨,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나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위험해도 제 선택으로 살겠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윤희는 두려움과 안도의 숨을 동시에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스며들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들이켰다. 그러나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황혼의 남은 길을 진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진짜 싸움이. 윤희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낡은 손길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자 그 안에서 도연의 노트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빼곡한 기록들, 날짜와 투여량, 그리고 안정 확보라는 단어.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짜인 계획의 일부였다. 친정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윤희는 서서히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다. 도연이 준 차를 끊은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다시 바느질에 몰두할 수 있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자 마치 잃었던 삶의 색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 후회하지 마세요. 는 경고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에서 원단을 고르던 윤희는 낯익은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니 멀리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서둘러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다. 도연은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밤에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윤희는 바늘을 들어 천 위에 작은 매듭을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결심의 매듭이었다. 이제 더는 숨어 있지 않겠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윤희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다. 다정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고 자유라는 옷감을 다시 짜내겠다고. 윤희는 친정집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원단을 고르고 저녁이면 바느질에 몰두했다.
오랜만에 제자들이 찾아와 그녀의 옷을 입어보며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윤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도연이 보낸 사람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는 번호 없는 발신이 여러 번 찍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어느 저녁 문화센터 동료가 찾아와 말했다. 윤희 씨, 그분 아직도 당신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차분한 척하지만 무서워요. 그 눈빛이. 윤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제는 숨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를 제가 말할 거예요.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지역 신문 기자를 찾아갔다. 노트를 꺼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 삶을 지배하려 했던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다정이 어떻게 족쇄가 될 수 있는지 알려야 해요. 기자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황혼.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선택한 황혼이에요. 그녀는 느꼈다. 두 번째 사랑이 끝났다는 상실보다 다시 스스로를 되찾았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가슴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실험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바늘 끝에서 맺힌 작은 매듭처럼 그녀의 새로운 삶도 단단히 묶이기 시작했다. 신문에 실린 윤희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황혼 재혼, 다정에 가면, 속통제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기사 속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처음엔 두려웠다. 도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서한이 도착했다. 윤희는 잠시 흔들렸지만 노트를 꺼내 손끝으로 글씨를 짚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투여량 조절, 기억 혼란. 이 기록이 곧 진실의 증거였다. 그녀의 용기를 본 제자들과 동료들은 문화센터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주었다. 선생님,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 말에 윤희의 눈가가 젖었다. 오랫동안 홀로 싸운다고 느꼈던 그녀에게 다시 공동체의 품이 다가온 것이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윤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했다. 제가 나서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선 윤희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사랑은 다정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이 자유를 빼앗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다. 황혼에 찾아온 이 선택은 단순히 한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 방송이 나간 뒤 지역사회는 술렁였다. 화면 속 윤희의 담담한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또 누군가는 괜한 분란을 만든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윤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도연은 결국 언론에 짧은 성명을 냈다.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외의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90배.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의 다정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집착의 그림자를 많은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윤희는
친정집에서 바느질 수업을 이어갔다. 작은 방에 모여 앉은 제자들은 실을 꿰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남편의 지나친 간섭에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야 알겠네요. 다정과 통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윤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의지예요.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밤이 되어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두려움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창문 너머 골목에서 스치는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바늘과 실을 들어 조용히 옷감을 이어붙였다. 매듭 하나하나는 곧 그녀의 결심이자 새로운 삶의 흔적이었다. 황혼이라 해도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로 살아가는 시작일 뿐. 달빛 아래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는다. 내 황혼은 내 손으로 짠 옷감처럼 단단히 지켜낼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들어섰다. 문화센터 대신 그녀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간판에는 단정한 글씨로 한 올의 자유라고 적혀 있었다. 나이든 수강생부터 젊은 신혼부부까지 옷감을 배우러 찾아오는 이들로 공방은 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바느질보다 윤희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했다. 그녀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옷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매듭이에요. 풀릴 것 같아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인생도 같아요.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묶어야 지켜낼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이들 중 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이는 남편과의 관계를, 또 어떤 이는 자식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의 공방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다시 매듭 지어지는 공간이 되어갔다. 하지만 도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 번 공방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윤희는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차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두렵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야. 그날 저녁, 윤희는 새 옷감을 펼쳐 하얀 실을 꿰었다. 창밖으로 황혼빛이 물들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덫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바늘이 천 위를 지나가며 반짝일 때마다 그녀는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따라오더라도 이제 그녀의 황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짜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공방을 연 지 석 달째, 윤희의 일상은 차분히 흐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은은한 햇살이 실내를 비추었고 바느질 틀 위로 앉은 빛은 마치 새 삶의 축복처럼 따뜻했다. 수강생들은 점점 늘어났다. 어떤 이는 손주를 위한 한복을 만들고 싶어 찾아왔고 또 어떤 이는 오래된 치마 저고리를 리폼해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려 했다. 윤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을 꿰었다. 그 속에서 그녀 역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윤희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두 번째 결혼식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설렘, 그리고 곧 찾아온 차가운 그림자.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두 분의 사랑을 묶어줄 매듭,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공방에서 윤희는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은 조용했고 검은 차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하늘에는 밝은 달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그 모든 시간조차도 내 옷감의 일부였으니까.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상처와 깨달음은 그녀의 바느질처럼 한 땀 한 땀 이어져 삶의 무늬가 되었다. 그리고 윤희는 알았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 속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이 설계하는 자유의 길 위에 놓일 것임을 그녀는 다시 실을 꿰며 다짐했다. 이제는 내 황혼을 나답게 짜내려 가겠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겨울이 다가오자 공방의 창문에는 성에가 맺히고 실내는 바느질하는 이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윤희는 손끝으로 차가운 창틀을 스치며 생각했다. 한때 이 계절은 나를 가두는 계절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매듭을 짓는 계절이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공방을 찾아왔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동료는 말했다. 윤희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은 사람이 많아요. 나도 그중 하나고요.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실 두려웠어. 하지만 두려움도 실처럼 엮으면 새로운 옷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도연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으나 예전처럼 숨거나 돌아서지 않았다. 윤희 씨,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윤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다정이라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집착의 그림자를 벗겨본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었다. 도현 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제 길을 갑니다.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더는 다가오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골목 불빛 속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윤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공방으로 돌아와 바늘을 들자 눈물이 한 방울 천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황혼의 인생이라도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바늘 끝에서 반짝이는 빛처럼 그녀의 두 번째 인생도 조용히 단단히 짜여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봄이 찾아왔다. 공방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번졌다. 윤희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낯선 불안 대신 새로운 기운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공방은 점점 알려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방 방송에서도 황혼의 인생을 새로 짜내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그녀를 소개했다. 인터뷰에서 윤희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한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제 삶의 바느질을 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수많은 편지가 공방으로 도착했다. 용기를 얻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백들이었다. 윤희는 하나하나 봉투를 열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수업 후 남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오래된 상처 때문에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옷감을 다시 짜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윤희는 부드럽게 그 제자의 손을 잡았다. 옷감은 찢어져도 다시 꿰맬 수 있어요. 인생도 그래요. 한 땀, 한 땀 다시 꿰매면 새로운 무늬가 생기죠. 황혼이라 불리던 나이였지만 윤희는 알았다. 지금 그녀가 맞이한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창밖에서 벚꽃이 흩날리자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의 황혼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이제는 빛으로 수놓아질 시간이다. 봄빛이 무르익던 어느 날 윤희는 공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자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다. 각자가 만든 옷과 리폼한 한복들이 걸려 있었고
색색의 원단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다. 골목을 지나던 이웃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했다. 이 옷, 참 고와요. 손끝에 정성이 느껴지네요. 황혼에도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다니 나도 용기가 나네요. 그 말들을 들으며 윤희는 미소 지었다. 한때 무력감 속에 갇혀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전시회 마지막 날, 윤희는 작은 연단에 올라 조용히 인사를 전했다. 저는 한때 다정이라는 이름으로 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제 옷감의 일부였습니다. 찢긴 자리마다 다시 꿰매며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나이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들의 눈빛, 이웃들의 환한 얼굴 속에서 윤희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밤이 되어 공방을 정리한 후 그녀는 홀로 앉아 바늘을 들었다. 오늘 하루를 기억하듯 천 위에 작은 매듭 하나를 지었다. 그 매듭은 단순한 실의 묶음이 아니었다. 이건 내 황혼의 증표다. 나를 지켜낸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의 시작. 창밖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쳤다. 윤희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온전히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직접 짜 내려가는 가장 빛나는 옷감이 될 것이다. 여름이 다가오자 공방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제자들은 얇은 옷감을 고르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공방 앞에서 장난을 치며 뛰놀았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대신 시원한 보리차를 내주었다. 이제 차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낸 기억이 먼저 떠올랐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회색 머리가 희끗한 남자, 바로 도연이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조그만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윤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다. 윤희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동안 제 잘못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 손으로 적은 기록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 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빌미로 당신을 가두려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용서받을 수 없더라도 당신의 자유만은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차분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도연 씨,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윤희는 가만히 서 있었다. 밤이 되어 그녀는 공방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며시 들어와 옷감 위를 스쳤다. 윤희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정한 끝맺음이구나. 그리고 나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벽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단단히 꿰맨 매듭처럼 확고한 자유와 새로운 빛만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자 공방 앞 가로수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윤희는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이어갔다. 이제 그녀의 손끝은 두려움 대신 평온을 담아 옷감을 짜내고 있었다. 지역 신문 기자가 다시 공방을 찾았다. 윤희 선생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황혼의 장인이라 부르더군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생을 새롭게 짜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윤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랑은 자유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 없는 다정은 결국 족쇄가 될 뿐이에요. 그 말은 기사로 실려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어떤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70살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며 윤희는 눈가가 젖었다. 자신이 겪은 상처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선물이었다. 그날 저녁, 공방에 홀로 남아 창밖 황혼빛을 바라보던 윤희는 천위의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이제 내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진 길이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다. 바늘 끝에 맺힌 작은 반짝임은 마치 인생의 새로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윤희는 알았다. 비록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라도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겨울 초입, 첫눈이 내리던 날, 공방 창밖은 하얀 풍경으로 덮였다. 윤희는 바느질을 멈추고 눈송이가 흩날리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는 차갑게만 느껴지던 계절이 이제는 고요하고 따스하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한 작은 송년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세요? 그 모든 일을 겪으시고.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후회마저 제 옷감의 한 부분이에요. 찢긴 자리도 상처난 부분도 꿰매고 나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꿰매는 중이에요. 라고 고백했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공방에 남은 윤희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창밖 거리 위, 눈발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매이지 않는다. 내 황혼은 나의 두 손으로 짜 내려간다. 그리고 작은 천조각의 하얀 실로 한 글자를 수놓았다. 자유. 그것은 그녀가 살아낸 지난 시간의 증표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의 등불이었다. 윤희는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번째 인생은 비록 황혼에 시작했지만 누구보다도 환하고 따스한 빛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